정부가 곧 출시될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안심대출과는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4천여 대를 싣고 가던 현대글로비스의 선박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됐습니다. 현상 화재로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서 현지 경비대가 구조 중입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서 낮추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반년째 경기를 부진하다고 판단했는데 주 요인을 수요 때문으로 봤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 이파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대를 앞당기는 한층 더 진화된 첨단 가전제품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관련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이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두 번째 안심전환대출 지원 계획을 내놨죠. 그런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와전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과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조 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전환 대상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대출자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사 신청액이 20조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현 상태에서는 지원 여부 자체도 결정되지 않았고 가능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안심전환 외에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또 2015년에 출시된 첫 번째 안심전환 대출자 등을 말하는데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금리가 1.85에서 2.20%임을 감안하면 최대 1%포인트 이상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취임을 앞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언제쯤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놓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소속의 대형 자동차 운반선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20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사고 상황과 함께 구조 작업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글로비스 소속 차량 운반선 골드레이호가 미국 연안에서 선체가 옆으로 90도가량 기울어졌습니다. 현재 사고 선박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에서 1.6km 떨어진 수심 11m 해상에 쓰러진 상태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승무원 24명 중 20명은 긴급 대피했거나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승무원 4명은 아직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승무원의 생존 신호를 해안경비대가 탐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존 신호가 4개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복이 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4명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배 화재가 발생해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부터 전도된 배 우현 화물실에서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요. 현재 연기는 멈춘 상태지만 불이 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하지 못한 4명은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안 경비대는 선박 내부로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를 바로 세운 다음 구조 활동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팀 파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관 부처 선사와 협조해 선원 구조, 가족 지원,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선박에는 차량 4천여 대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수주 가뭄에 시달리던 한국의 선박 수주량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 중 73.5%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배 종류로 나눠보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 물량 3척 중 3척 모두 수주했고 원유, 석유 같은 액체를 담는 탱커는 14척 중 13척을 수주했습니다. 중국의 자국 발주와 수주 물량을 제외하면 전 세계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주한 겁니다. 네, 수주 가뭄에 시달리던 우리 조선업들의 어떤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예,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주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7척 중 24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17척 중 10척을 수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조선업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증가했습니다.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면서 조선산업의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8월 10만 5천 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엔 1년 6개월 만에 다시 11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업계 소식입니다. 한국GM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의 파업 이유와 사측 입장 또 파업에 따른 영향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한국GM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한국GM노조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면 파업을 실시합니다. 한국GM노조가 부분 파업이 아닌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GM이 지난 2002년 회사를 인수한 후 처음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 이유도 짚어주시죠. 한국GM노조는 5%가량의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 2공장 신차 투입 계획을 비롯한 생산 물량 확보와 내수 시장 확보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GM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발전 전망에 대한 보장이지만 사측은 생산 물량이 없다며 확답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노조 주장에 대한 사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측은 노조의 임금 협상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누적된 경영난 때문입니다. 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방한한 GM 고위 임원은 파업이 계속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해외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노조에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조의 파업이 한국GM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GM 노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오후에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닛산의 글로벌 구조조정에다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한 국내 판매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은 닛산 자동차가 한국 내 판매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에서 일본차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닛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미 닛산이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전 세계 사업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던 차에 불매 운동이 철수의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닛산은 관련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실제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닛산 차량의 판매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58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나 급감한 건데요. 주력 차종인 인피니티는 68%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신차 알티마를 출시해서 판매 회복에 나섰으나 곧바로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닛산뿐만 아니라 일본 브랜드 판매가 현재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도 2달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일본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2월 20.4%에서 지난달 7.7%로 떨어졌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닛산의 한국 철수와 불매운동 장기화가 다른 일본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업체발 수입차 시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년째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는데요. 수요 부진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신윤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국내 민간 경제 연구원들도 성장률 전망을 속속 내리고 있어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3분기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지난 6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기관들이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국내 기관이 1%대를 제시한 것은 한경연이 처음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어제 기존 전망치 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를 제시했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은 공통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경제 보복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을 경기 부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경제 연구소들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까지도 우리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했는데 4월부터 이달까지 반년째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진의 원인은 뭘까요? KDI는 그동안 수출과 투자 위축을 중점적으로 언급해왔는데 이번에는 수요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이 소비인데요. 7월 소매 판매액은 1년 전보다 0.3% 줄었고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4포인트 내린 92.5, 소비재 수입 증가율은 전월치 13.5%보다 크게 낮은 2.9%에 그쳤습니다. 우선 7월 전 산업 생산이 0.5%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조업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일 뿐이고 제조업 재고율이 115.2%로 높은 수준이라 생산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와 수출은 모두 여전히 지표가 좋지 않은데요. 7월 설비 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4.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35%에 달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과 투자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건설 투자도 주거 부문 부진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저물가가 계속되면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누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0%대 저물가가 지속하고 지난달 5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여파인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 8월에서 10월은 물가 수준이 높아 기저효과가 있고 올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제 유가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이달이나 다음 달에 또다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은 지난해 말 1.6%에서 지난 7월 0.9%로 하향 조정됐으나 현 흐름을 보면 이마저도 실현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0.8%와 유가 폭락과 메르스 사태가 겹쳐 0.7%를 기록한 2015년 단 2번뿐입니다. 네, 우리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경고 신호등이 켜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결국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 밖에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임명을 했죠. 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제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오후 2시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에 열린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또 자국 이익에 바탕을 둔 무역 분쟁의 심화,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발전을 위한 협력에서 나아가 혁신적 포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또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이파 2019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파는 집안의 모든 제품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이른바 스마트홈 시대를 연 박람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부가 알맞은 크기로 잘립니다. 도구를 잡은 손을 보니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 요리사를 대신해 식재료를 다듬거나 보조해주는 로봇 셰프입니다. 가전제품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만나 더 똑똑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아침을 알리듯 조명이 켜지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온도로 에어컨도 가동됩니다. 냉장고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알려주고 요리법까지 소개해줍니다. IoT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다양한 커넥티드 리빙을 선보이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 이파에서 달라진 점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파가 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이번 이파에서 보여진 또 다른 특징은 가전이 무채색의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대형 가전도 소비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연이어서 보도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등 냉장고가 마치 자동차를 연상케 합니다. 색상과 크기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가전과 프리미엄 가전으로 유럽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TV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TV의 테두리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삼성은 간담회를 통해 TV 크기와 형태에 제약이 없는 마이크로 LED가 차세대 TV의 솔루션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가전 자체가 예술품이 되기도 합니다. 1200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액자처럼 감상할 수 있는 TV부터 원하는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액자 모양의 에어컨까지 항상 집안에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가전들의 반란입니다. It's a nice service for proprietary, for customers who buy proprietary things. I think it's okay. It's fine. I think people, with a high standard for their living quality at home, will do. They will like it. 과거 백색 가전이 가정을 꾸미는 또 하나의 소품이 되면서 집안 실내 디자인에도 일대 혁명이 예상됩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여러 가지 색상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 요즘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만이 중시되던 가전제품 시장에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파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파와 관련한 다른 소식들도 알아보죠. 이파에 참가 중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TV 화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화웨이는 5G 통합 칩셋을 공개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삼성을 제치고 세계 첫 상용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LG전자가 이 삼성전자의 8K TV에 대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LG전자의 박형세 TV사업 운영센터장은 독일 현지 시간으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QLED 8K TV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8K TV는 화질 선명도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제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독일 화질인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LG의 8K TV의 화질 선명도는 90%인데 삼성전자 TV는 12%로 나왔다고 말했고요. 삼성전자 TV가 픽셀 수로는 8K TV가 맞지만 화질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LG 측은 현재 자사 제품과 삼성 제품을 나란히 비교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삼성전자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논란에 대해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화질을 인증하는 곳은 없다며 패널 업체에서 8K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8K이고 어떻게 화질 개선을 할 것인지는 TV 제조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이번 논쟁에 대해 차세대 TV 시장에서 8K 표준화를 놓고 양측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종의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TV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5G 통합 칩셋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화웨이는 7나노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5G 통합 칩셋 기린 990 5G를 공개했습니다. 통합 칩셋은 무선 통신 신호를 통수신하는 모뎀 칩과 연산 등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한 칩에 넣은 스마트폰용 반도체인데요. 네. 현재 출시된 5G 스마트폰들에는 모뎀 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따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의 부피와 두께를 줄이기 위해 통합 칩셋 개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리차드 위 화웨이 소비자 부문 체계 경영자는 신제품을 소개하며 삼성 엑시노스보다 36% 작고 효율성은 20% 높으며 또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26%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삼성이 중국 기업에게 세계 최초 타이틀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내주게 되는 상황입니까? 네, 화웨이는 이번에 선보인 5G 통합 칩셋을 오는 19일 독일 미넨에서 공개할 자사의 스마트폰 메이트 30에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계획대로 탑재가 이뤄질 경우 세계 최초 5G 통합 칩셋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화웨이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일 5G 통합 칩셋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지만 아직 양상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980은 오는 4분기 중국 비보의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독일 이파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피해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1% 내리며 629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LG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 가전전시회 이파에서 TV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두 그룹입니다. LG가 삼성의 QLED TV 화질 선명도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19% 상승하고 있지만 LG전자는 0.48%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 5G 8K TV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0.4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소속 차량 운반선이 미국 해상에서 전도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2.59%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업이 4개월 연속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조선 관련주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2.7% 오르며 2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